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제 인생에서 이렇게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봤을 때의 그 충격은 상상 초월 그 자체랍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니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만날 때 더 신중하게 오래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워낙에 제가 성급하게 결정을 했었거든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충격적인 일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다 저에게 결혼을 잘했다고 했어요. 안정적인 직장, 좋은 집안을 가진 남편을 만나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제일 부럽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건 속내를 모르는 친구들의 이야기일 뿐이고요. 막상 당사자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면 저는 항상 왠지 모르게 무시당하고 껍데기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우선 저희 집안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똘똘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항상 동생을 챙겨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무슨 일이든 자신감이 없었어요. 제 남동생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정신지체 장애가 살짝 있는 동생은 일반 학교 생활을 하기는 힘들었지만 제가 같이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은 일반 학교인 저희 학교에 보내셨죠. 아침에 등교를 하는 일에서부터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동생을 들여다보아야 했고 학교가 끝난 후에도 항상 동생을 챙겨 집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사치일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은 저를 바보 누나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바보 동생을 항상 챙기고 다녀야 하는 누나라고요. 너무나 듣기 싫었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한 번은 너무나 동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학교 끝나고 동생을 기다리지 않고 저 혼자 학교 밖으로 나가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저 현실에서 탈피하고만 싶었던 것 같아요. 무작정 학교 밖으로 나가서 혼자 떡볶이도 사 먹고 학교 앞 문구점에서 뽑기도 하면서 집까지 걸어갔고 집에 도착해서 라면도 혼자 끓여 먹었어요. 한참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동생은 그때까지도 집에 오질 않는 겁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동생이 집에 오지 않자 걱정이 돼 그 길로 다시 학교로 막 뛰어갔어요. 학교 이곳저곳을 다 뒤지면서 찾고 있었는데 동생은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바닥에 무언가 글씨를 쓰면서 해맑은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글씨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씨도 추워서 얼굴과 손이 뻘개졌는데도 아무 미동도 없이 저러고 있는 동생에게 화가 나서 소리쳤죠. 야, 이 바보야! 너 우리 교실에 안 가봤어? 누나 없었으면 바로 집에 가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누나 왔네 정말? 누나 왔어. 나 기도했거든. 누나가 올 거라고. 진짜 왔다. 야후. 야, 내 말 안 들려? 오늘 내가 너 버리고 그냥 간 거라고. 알아들어?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너도 나 버리고 혼자 가. 안 돼. 가족끼리 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엄마 아빠가 그랬어. 그러면 안 된대.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도와주고 믿고 기다려주라고 했어. 이 바보야. 난 너 귀찮아 죽겠다고. 나 좀 버렸으면 좋겠어. 나는 누나 안 귀찮아. 누나 좋아. 누나 내 가족이야. 누나 기다릴 거야. 제가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저밖에 모르는 바보같이 순수한 동생에게 저는 그날 이후 다짐했어요. 저 역시도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으로서 제 동생을 꼭 지킬 것이라고요. 어쩌면 장애가 있는 동생보다도 더 부족한 인간이 저라는 생각이 들어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동생과 최대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귀찮아도 내 동생, 짜증나도 내 동생이니까요. 부모님은 돈을 버시느라 너무 많이 바쁘셨습니다. 아빠는 일용직 노동을 하셨고 엄마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에 비해 보수가 적다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더군다나 동생이 언어 치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병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그 당시 저희 집안 사정에 비하면 굉장히 큰 돈을 한 번 갈 때마다 지불해야 했기에 더더욱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돈을 한 번도 아까워하신 적은 없었어요.
무조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동생의 병원비가 우선이었고, 남자로서 동생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배움이 짧으셨고 양쪽 조부모님 모두 돌아가신 상황이라 어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들었던 저희 집안은 없으면 없는 대로, 못 먹으면 못 먹는 대로 생활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겨울 점퍼 하나 사지 못했었어요. 겨울 점퍼 하면 또 제게 가슴 아픈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부모님이 매년 겨울이면 제가 갖고 싶어 하던 겨울 점퍼를 사주신다고 꼭 약속을 하셨는데 번번이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화가 너무 났던 제가 마음이 아픈 소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3년째 내가 갖고 싶은 점퍼 하나 못 사줘? 3년 동안 돈 모으면 되잖아.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고 난리야?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라고.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어?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이번에도 약속을 못 지켰네. 우리 딸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장 사줘, 당장. 안 사주면 나 학교도 안 가고 밖에 아무 데도 안 나갈 거야? 제가 하도 억지를 부리니 며칠 후 엄마는 제가 갖고 싶어 하던 브랜드 말고 시장에서 저렴한 브랜드의 옷을 대신 사오셨어요. 저는 그 점퍼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발로 막 밟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거든요. 제가 아무리 동생을 예뻐한다고 해도 동생 때문에 번번이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막히는 것 같아서요. 그러자 동생이 발로 밟히고 있는 그 점퍼를 얼른 주워 들어 털어냈고 눈물을 흘리시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더군요. 저는 그때 또 한 번 느꼈죠. 저는 이런 장애인 자식보다도 못난 자식이라고요. 그 점퍼를 못 가진 것에서도 화가 많이 났지만 이런 제 자신에게도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조금씩 실수를 하고 느끼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고 그런 마음이 성인이 돼서는 아주 진한 가족애로 표현이 됐어요. 연로하신 부모님과 여전히 아픈 남동생을 보살펴주는 것이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렵게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는 똑소리 나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었거든요. 집안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제가 좋은 회사에 다니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격증부터 토익 시험까지 준비하며 때때로 알바까지 하면서 학교를 마쳤고 결국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회사에 잘 들어가고 나니 주변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그 전에는 그저 못살고 불쌍한 장애인 가족쯤으로 여기더니 이제는 뭔가 태도가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저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의 일부를 부모님의 생활비와 동생에게 줬습니다. 아빠가 고혈압과 당뇨가 좀 심해지셔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도움을 반드시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항상 제게 미안해하시는 부모님이셨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제게는 많이 힘이 됐어요.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저를 많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머나, 신입사원이 이렇게 보고서 잘 쓰는 건 또 처음 보네. 아주 좋아요. 선배님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부족하긴. 내가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이건 정말 좋아. 좋으니까 좋다고 하지. 보고서도 잘 쓰고 성격도 싹싹하다면서 여러 선배들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끝나고 밥도 사주시고 어쩔 때는 주말에 불러서 함께 놀아주시기도 하셨고요. 남들은 회사에 들어가면 많이 힘들다고 했는데 저는 그저 너무 좋기만 했어요. 친구들도 모두 저를 부러워했고 앞으로 제 인생은 모두 꽃길만 생길 것 같은 착각도 들었죠. 그러는 사이 동생은 지역사회에서 연결해주는 곳에 취업도 하게 됐어요. 단순한 부품을 끼우는 곳이었는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도 몇몇 계셔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동생은 그곳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강박관념 같은 것이 생겨서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이제 막 20살이 넘어서 사회에서 무언가 아주 조금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기도 했죠. 부모님은 한숨을 쉬시면서 동생의 앞날을 항상 걱정하셨고요. 저는 그래도 일단 동생의 건강이 우선이었기에 다니던 일을 그만두라고 했고
앞으로 절대로 무리가 가는 일은 시키지도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엄마, 동생 생활비 내가 더 벌게, 응? 내가 더 벌어서 동생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런데 못 가게 해. 괜히 사회성 기른다 어쩐다 하다가 정신적으로 더 힘들 수도 있잖아. 그래도 어떻게 그래? 엄마 아빠 죽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뭐 해먹고 살라고? 자기 밥벌이는 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우리 부부 소원이다. 언제까지 너한테 짐을 지우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이, 괜찮아. 나도 내 동생 숙명이라고 생각해. 엄마 아빠도 어쩔 수 없듯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어쩔 때 보면 나보다 더 어른 같고 나보다 더 성숙한 내 동생이야. 분명히 사람 구실 잘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게. 저는 그렇게 부모님께 다짐까지 하며 동생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주말에 알바까지 해가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보통의 20대 여자들이 옷과 화장품 그리고 명품에 관심 있는 것과는 달리 제 관심사는 오로지 빠른 승진 그리고 돈뿐이었죠. 덕분에 회사에서는 정말 승진도 잘 되고 인정도 잘 받았어요. 시기가 많은 동기들에게는 가끔 이상한 질투의 말도 듣기도 했지만 그런 말 정도쯤이야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게 너무나 똑같이 살아가던 어느 날 제게도 한 남자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소개팅을 시켜준다는 선배의 말을 거절하고 주말 알바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저희 가게에 자주 오던 손님이 제게 말을 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사세요? 주중에도 좋은 회사에 다니시는 것 같은데 주말에는 좀 노셔야죠. 네? 저 아세요? 누구신지요? 우연히 뵀었어요. 제가 아는 분도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그분 만나러 갔다가. 아, 그러시구나. 바쁜 게 좋은 거죠. 집안 사정도 있고 해서. 무슨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숨 쉴 구멍은 있어야죠. 끝나고 뭐 하세요? 영화나 한 편 봅시다. 저도 오늘 숨 좀 쉬어야겠거든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 남자의 말에 저는 처음에 무척이나 당황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영화를 보자고 하니 이게 어떻게 잘 거절을 해야 하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그 남자는 당장에 핸드폰으로 영화 예매를 하더니만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온다고 하며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어떻게도 연락할 방법이 없던 저는 거절을 하려고 일이 끝나고 기다리게 됐고 그 남자는 고급스러운 세단을 타고 저를 데리러 왔더군요. 저기 죄송해요. 영화는 못 볼 것 같아요. 집안에 일이 좀 생겨서요. 일 없는 거 다 알아요.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하도 일주일 내내 일을 바쁘게 하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누군가와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래요. 저 좀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타세요. 여기 제 명함도 드릴게요. 전문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그 남자는 제게 애원하듯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차에 올라탔고 그렇게 그 남자와의 인연은 시작됐죠. 차가운 것 같으면서도 숨김없이 자신의 일을 조곤조곤 말을 하는 그 남자에게는 뭔가 모르게 빠져드는 마력 같은 것이 있었어요. 남자라고는 만나본 적도 없었는데 왠지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죠. 그렇게 그날 영화를 보고 맛있는 밥까지 얻어먹은 저는 며칠간 그날의 기억 때문에 매우 즐거웠던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도 웃음이 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항상 돈 버느라 어려운 집안 환경 생각하느라 웃고 지낼 순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 남자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기분이 좋다니 제가 정말 이상하긴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정확히 5일 후에 저희 회사에 찾아왔고 그날도 저희는 기분 좋게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날은 자기가 왠지 기분이 너무 쓸쓸한 날이라고 하면서 술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술을 잘 못했지만 그날은 저도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에 오버를 해서 술을 마시게 됐고 저는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술에 취한 저는 주저리 저희 집안 환경과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짊어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남자는 자신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때 그런 말을 들은 후 갑자기 기분이 묘해져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술에 취한 저를 데리고 모텔로 향했고 저희는 첫날 밤을 함께 보내게 됐습니다.
난생 처음 남자와 첫날 밤을 치르게 됐고 얼마 후 저희는 연인 관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 남자는 조금 냉정한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더군요. 남들은 연애 초기에 좋아 죽는다고 하던데 감정 표현도 별로 없고 왠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서운할 정도로 사무적으로 대했습니다. 누가 밥도 안 먹고 일하냐? 너 바보 아니야? 남의 회사 일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뭐라고? 바쁘니까 밥도 못 먹은 거지. 애인이 밥도 못 먹고 일하면 걱정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깟 걱정이 밥 먹여주냐? 네가 무식하게 일만 하니까 하는 말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동생 때문에 그러나 본데 내가 해결해 준다니까? 무식하게 그러지 마. 그리고 앞으로는 주말에 일하지 마. 그 돈 내가 줄게. 심지어 제가 주말에 알바를 하는 비용을 주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도 제가 보고 싶어서 연애를 해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이 주말에는 좀 편안하고 재밌게 보내야 하는데 거기에 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이런 남친의 말에 짜증이 나서 몇 번이나 다툼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 남자에게 많이 의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저보다 7살이나 많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차를 탔고 경제적인 지원도 해줬기 때문에 제가 많이 기댔었거든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능력 있는 직장인은 분명했지만 항상 집안 사정 때문에 쪼들리는 제게 아낌없이 데이트 비용을 지원한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그렇게 1년도 안 된 연애를 한 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위해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모는 저를 많이 무시하셨어요. 일단 제 남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굉장히 불쾌했죠. 그래, 아가씨 동생은 앞으로 뭘 어떻게 해먹고 산다는 건데? 설마 가족 등에 딱 붙어서 철거머리처럼 안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일자리 알아보고 있으니까 잘 될 거예요. 맞는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는지라. 아이고, 어쩌다가 그런 장애인을 낳아가지고. 혹시 뭐 아가씨도 대를 이어서 장애인을 낳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아가씨 회사도 좋고 능력도 좋다고 들어서 그나마 내가 결혼 허락한 건데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서 좀 그렇긴 하네. 귀티가 철철 흐르던 남친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스타일이신 것 같았어요. 딱 보자마자 남친이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핏줄에 대한 애착은 상당하신 듯 했죠. 몇 번이나 제게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딸은 외국에 나가 살고 있어서 내가 많이 외롭거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똘똘한 손주들 좀 낳아주면 좋겠다. 다른 거야 뭐 애초에 기대도 없고. 불편한 자리가 끝나고 남친에게 제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어머님이 좀 기분이 나쁘다고요. 하지만 남친 역시 제 동생이 원래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굉장히 사무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너 그거 자격지심이야.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신 건데 왜 그래? 익숙해질 때도 됐잖아. 인정할 건 인정해. 그럼 네 마음이 편할 거야. 남친의 말에 또 한 번 기분이 상했지만 그게 현실이었기에 더 이상 저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그렇게 저희 가족은 철저하게 무시당한 채로 결혼식은 진행됐습니다. 결혼 이후 저는 바로 아이를 갖게 됐고 연이어서 둘째까지 임신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쉴 수밖에 없었어요.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전업주부로 살다 보니 뭐든지 다 서럽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왠지 남편과 시모 사이에 뭔가 비밀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자주 가지도 않던 시댁에 아주 자주 드나들었고 건뜻하면 시모 집에서 자고 오는 날도 생겼습니다. 평소 남편은 시모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봤었는데 언제부턴가 저렇게 많이 다니는 것을 보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저와 아이들한테는 오라고 말도 하지 않고요. 하루는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찾아간 적이 있어요. 차로 40분 이상이 걸리는 거리인데 제가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지 남편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여긴 어떻게 왔어? 차도 없이. 아니 당신이 자꾸 시댁에서 자고 온다고 하니까 애들도 아빠 찾고 해서.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집에 애기 소리가 왜 나지?
시댁에서 분명히 아이 소리가 나더군요. 서서히 발걸음을 옮기자 시모가 웬 5살쯤 되는 아이와 함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시누이는 이혼을 해서 혼자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친척분들 중에도 이런 아이가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님, 얜 누구예요? 응? 아는 사람 얘긴데 너는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냐? 애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왔죠, 어머님. 뭔가 이상한 기분을 누를 수가 없었고 시댁에 있는 내내 너무나 불편했어요. 더군다나 그 아이는 보호자도 없이 그곳에서 시모와 남편과 하루를 잤고 다음날은 남편이 어디론가 데려다 준다며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과 시모에게 더는 물어볼 수가 없던 저는 외국에 있는 신우에게 연락을 했어요. 신우는 남편 같지 않고 서글서글했고 제게도 잘해줬습니다. 말 한마디를 예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말 한마디도 예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신우는 저의 물음에 한참을 망설이더니만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기 새언니, 그게 있잖아요. 새언니, 우리 오빠 사랑하죠?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있긴 하군요. 그런 거죠? 아가씨 말해주세요. 오빠 성격 알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절대 말 안 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신우이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제 결혼 생활은 정말 괜찮은 듯 보였어요. 친구들도 하나같이 부러워했거든요. 제 남동생의 생활비까지 보태주는 남편이 세상에 어딨냐며 친구들은 남편에게 잘해야 한다고 늘 말했죠. 돈 걱정 없이 안정된 경제 능력을 가졌으니 조금 감정 표현이 부족하고 그래도 그런 것쯤은 제가 다 참아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사람은 단순하게 돈으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를 탐탁해하지 않으시는 시모는 입만 열면 저희 집안 흉을 보셨고 애정 표현 하나 없는 남편은 제 동생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행동도 서슴지 않고 냉정하고 잔인하게 대놓고 표현했었는걸요. 남동생이 정신지체가 있다고 해도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은 다 알아챌 수 있답니다. 오히려 하도 무시를 많이 당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눈치를 채거든요. 저희 결혼 생활은 하루하루가 재미도 없고 자존심 상하고 그냥 그렇게 감정 없는 종이 인형처럼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도 남편이 동생에게 했던 행동 때문에 대판 싸웠고 며칠간 말을 하지 않다가 남편이 장례식장에 다녀온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더 이상 꼬치꼬치 묻고 싶지도 않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다음날 남편은 녹초가 돼서 인상을 찡그리며 들어오더군요. 나 좀 잘 거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게 하지 마. 특히 애들 집에 오는 시간 되면 시끄러우니까 데리고 나가서 놀다 와. 여기 카드 이걸로 쓰고. 남편은 또다시 건조한 말투로 제게 명령하듯 말하며 카드 한 장을 던져놨고 그대로 안방에 들어가 커튼을 치고 잠을 자기 시작하더군요. 웬만해서는 코도 골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코까지 골면서 열심히 잠을 자고 있었죠. 상갓집에 다녀온 양복이라 얼른 아이들이 오기 전에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살피는데 꼬깃꼬깃 접혀진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웬 봉투인가 싶어서 펴봤는데 그곳에는 메모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방, 우리 딸 찾아와줘서 고맙네. 우리 손주는 내가 잘 키우고 있을 테니까 지금처럼만 그렇게 가끔씩 데려가서 얼굴은 보여주게나.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은 없애도 되네. 봉투 안에 쓰여진 메모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즉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골아떨어진 남편의 핸드폰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미친 듯이 메시지 목록과 연락처 목록들을 살폈고 남편의 핸드폰이 2개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와의 메시지 중에서 다른 폰으로 연락하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저는 그 즉시 주차장으로 달려나가 남편의 차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부터 트렁크까지 몽땅 뒤지고 보니 남편의 또 다른 핸드폰 1개가 발견되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아주 여리여리한 여자와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며 사진을 찍고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아이에 대한 내용도 가득했는데요. 제게는 표현하지 않는 애정 표현도 아주 농도 짙게 자주 표현을 했더라고요. 양손이 부들부들 막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당장에 골아떨어진 남편을 깨워서 막 따지고 싶고 몽둥이로 실컷 두들겨 패고 싶었어요. 미친 듯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상태로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첩을 들여다봤는데 여기서 저는 완전히 기가 찼습니다. 예전에 시댁에서 봤던 그 먼 친척 아이의 사진이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됐는지 구구절절하게 그 아이에 대해 평생 책임지고 잘해주겠다는 말들이 써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그 핸드폰을 가져다가 그대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상태로 그대로 시댁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고 잠시 후 시모가 놀란 눈으로 문을 열어줬어요. 너 이게 무슨 교양 없는 행동이니? 아무리 배운 게 없다고 해도 그렇지 어디서 이딴 행동을 해? 어? 어머님, 그 애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당장 말해요. 누구예요? 뭐라고?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 다 알고 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어머님 아들. 과거에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었어요? 감쪽같이 속이고 저랑 결혼한 거예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 얘 지금 뭐라는 거야?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걔는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결혼도 못 시켰어. 일방적으로 지 혼자 도망가서 애 낳고 나중에 와서는 애 낳았다고 하더라. 못 배우고 무식한 년이 잘난 내 아들 붙들고 하도 안 놔줘서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그래도 안 떨어지고 그 년이 애 핑계를. 그럼 어머님도 공범이시네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감쪽같이 저를 속였단 말씀인 거죠? 정말 질색이다. 어머님 정말 질색이에요. 진짜 싫어요. 정말 이 집안 정내미가 뚝 떨어진다고요.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시모를 보는 순간 가슴에서 울분이 터져 나와 혼이 났습니다. 멋들어지게 난장판을 만들고 싶었지만 그 순간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더군요. 도저히 화가 나서 그대로 갈 수는 없어서 부엌으로 들어가 시모가 아끼는 고급 커피잔 세트를 바닥으로 내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산산이 부서진 커피잔을 보시더니 시모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제게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야! 이게 정말 너 뭐하는 년이야? 내 아들이 이런 과거라도 있으니까 너 같은 거라도 결혼해서 가정 흉내라도 내고 사는 거지. 네 주제, 니네 집안 주제 어디서 감히 그런 내 아들 같은 사람을 넘보려고 해? 사람이 분수를 적당히 알고 살아야지 말이야. 시모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모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세상에 당신 아들만 잘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보기엔 쓰레기 같은 당신네 가족보다 장애인 내 동생이 훨씬 나은 것 같네요. 적어도 얘는 누나를 위해서 매형의 무시를 참을 줄도 아는 애거든요. 뭐? 어디서 이 배은망덕한 년이 장애인 놈이랑 우리 아들을 비교해? 어?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자 저는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와서 이번에는 친정으로 향했어요. 남동생은 혼자 집안에 있다가 제가 오자 너무 반가워서 방방 뛰며 반기더라고요. 너 누나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마. 매형이 너한테 그러는 거 기분 나빠 안 나빠? 응? 누나, 나는 괜찮아. 나 다 괜찮아 누나. 누나 때문에 참고 있는 거잖아. 매형 나쁜 사람이라고 네가 말했잖아. 기억나지? 맨날 매형이 너한테 바보 등신 같다고 말하고 너 쳐다도 안 보는 거 이제 더 이상 참지 마. 알았어? 누나도 이제는 안 참을 거야. 너 무시하는 인간들 누나가 다 혼내줄 거야. 누나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매형은 가족이에요. 가족은 도와줘야 하는 거라고 했잖아 엄마가. 가족으로 너를 생각하지도 않는 매형을 뭐하러 도와줘. 그 사람은 누나를 감쪽같이 속인 사람이야. 동생의 순수한 마음에 또 한 번 눈물이 났어요. 이 바보같이 착한 동생은 누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을까 생각하니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어요. 남편의 또 다른 핸드폰에 있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충분히 이혼 소송으로도 승소할 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오히려 마음의 흥분이 조금 가라앉았고 조금은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더군요. 피곤하다고 골아떨어진 남편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의 전화는 시모에게 오는 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자고 있는 남편에게 뺨을 한 대 휘갈겨 버렸습니다.
자다가 뺨을 맞은 남편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뭐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어디 이게 남편 뺨을 때려? 어? 이 인간아, 어디서 애까지 숨겨놓고 나랑 살려고 한 거냐? 너 그냥 나는 쇼윈도로 생각한 거지? 겉만 해놓고 뒤로는 네 전내인이랑 애랑 얼마나 알콩달콩 살려고 했냐? 어쩌냐 근데 그 꿈이 깨져버려서. 뭐야? 이게 정말 못하는 말이 없어. 나한테는 그토록 애정 표현도 없더니 그 이유가 있었네. 나를 사랑하긴 했니? 그냥 우리 집이 그지 같고 장애인 동생 생활비 좀 보태주면 암만 안고 쥐 죽은 듯이 살 것 같았지? 천만에. 너 같은 놈 내가 세상에서 제일 경멸하는 놈이야. 알아?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몹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와중에도 쉽게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남편 차에서 발견한 다른 핸드폰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던지 저는 정말 남편이 이 정도 쓰레기일 줄은 상상도 못했었답니다. 야, 그게 내 말 좀 들어봐. 원래 뭐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 엄마가 하도 그 여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됐다. 더 이상 듣기도 싫어.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마. 근데 이제 다 끝났잖아. 그 여자 사고로 죽었어. 그 장례식에 다녀온 거라고. 그러니까 그만 흥분 내려놔. 다 끝났다고. 끝나? 끝나긴 뭘 끝나. 당신이 나랑 우리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능멸하고 무시한 거 이게 어떻게 끝이 나겠어? 끝은 내가 내. 당신은 계속 그렇게 딴 생각하면서 이중적으로 살아라. 저는 그 길로 조용히 제 짐을 쌌어요. 아이들의 짐도 함께해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이 남자와 한 집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짐을 싸들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생각했나 봅니다. 친정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올 것이란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뒤로 한 채 저는 그 집에서 나왔고 아이들을 데리러 간 후에 함께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나니 제 마음이 너무나도 후련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그동안 사위에게 어른 대접도 제대로 못 받으셨었거든요. 남편은 지 잘난 맛에 사는 인간이라 저희 부모님과 제 동생은 지나가는 개 쳐다보듯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친정엄마는 오히려 잘 됐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시댁에서 그런 취급받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이라면서 제가 결혼 전에 능력 있는 여자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용기를 주셨어요. 아이들은 자기가 봐줄 테니 꼭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능력 있는 여자가 되라고 하셨죠. 저는 그 후로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준비함과 동시에 회사에 복직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과 앞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제가 경제활동을 안정되게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돈을 떠나 제 자신이 인정받고 싶기도 했고요. 이혼 소장을 받게 된 남편과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해댔습니다. 너 따위가 감히 어디 이혼을 먼저 한다고 이딴 걸 보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 주제에 자존심은 있나 보지? 어? 그만큼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친정 동생까지 먹여 살렸으면 은혜를 알고 넙죽 엎드리지는 못할 망정! 시모의 막말에 이번에는 친정엄마가 제 전화기를 뺏어 들으셨어요. 이보세요. 넙죽 엎드려? 너 따위 우리 딸 제게는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돈 좀 가졌다고 뭐 세상 모든 거 다 가진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요. 나는 내 자식이 장애인이어도 그딴 마음 가지라고 가정교육 시키지는 않았네요. 돈 자랑하기 전에 자식 가정교육이나 똑바로 시켜요. 어디서 두 집 살림하는 걸 허락하고 말이야.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친정엄마는 생전 그런 거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그날은 제가 깜짝 놀랄 만큼 거친 말들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말에 놀라기도 했지만 정말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버텼지만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됐고 양육권도 엄마인 제가 가져오게 될 수 있었어요. 이런 이혼은 해보니 개인이 하는 것은 절대로 힘들 것 같아요. 혹시라도 힘든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외국 유학 중에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며 만나자고 말을 했고
굳이 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신우를 한번 만나게 됐죠. 그 집에서 유일하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바로 신우예요. 언니, 미안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리고 나는 언니의 이혼 존중해요. 잘했어요, 정말. 나 같았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우리 오빠, 우리 엄마가 좀 그래요. 저도 잘 알아요. 미안해요, 아가씨. 아가씨 몇 번 못 봤지만 좋은 사람인 거 알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저 오빠 과거 다 알고 있었고 그 아이의 존재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오빠는 어떻게든 그 여자와 아이를 지키려고 다른 여자랑 가정을 꾸리길 원했어요. 부모님이 너무나 반대를 하셔서 그 여자를 괴롭히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고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그 여자가 얼마 전에 죽었고.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이런 얘기도 필요 없겠죠? 아무튼 언니, 그래도 가끔 조카들 얼굴 보여주세요. 내 조카들 너무 예쁘단 말이에요. 신우는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사온 선물을 내밀며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선물을 받아들면서 그래도 이 집안에 제대로 된 사람 하나는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같은 핏줄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싶기도 하고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날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회사에 복직하게 됐어요. 결혼 전에 제 능력을 인정받아 다니던 회사로 운이 좋게 들어올 수 있었죠. 그때 제가 정말 열정이 넘치고 싹싹하게 일을 잘했던 것이 윗어른들에게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한참이나 잊고 지내던 제 모습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저를 일 잘하고 성격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솔직히 눈물이 찔끔 나기도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 한순간도 자존감이 높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죄인 같았고 못 사는 친정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말이죠. 오랜만에 복직한 회사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지만 제가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많이 행복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참고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아이를 둘 낳으니 예전에 직장 생활하며 입었던 옷도 잘 맞지 않고 피부도 많이 상해서 화장도 잘 먹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고 제 남동생도 아이들을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삼촌이 장애인이지만 마음씨가 너무 좋아 천사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고 있어요. 아이들의 영향이 컸던지 제 남동생은 인성 좋은 사장님의 배려로 작은 빵집에 취직도 하게 됐습니다. 몇 시간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남동생은 조카들이 좋아하는 빵을 매일같이 준비해서 기분 좋게 퇴근하고 있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지금의 이 생활을 매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답게 존중받고 서로를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가족의 참된 의미를 알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항상 그런 마음 잊지 마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사연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